예민한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요, 관계를 맺을 때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씁니다. 저 사람 나 왜 저렇게 생각할까? 내가 뭐 잘못했을까? 내가 혹시 실수한 게 없을까? 그 사람의 반응 하나하나에 신경을 쓰는 거예요. 에너지가 남아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뇌가 필요할 때 충분히 제어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예민한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나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이 있으셔야 돼요.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예민한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요, 분석을 과도하게 한다는 겁니다. 굳이 그렇게 세세하고 꼼꼼하게 모든 걸 다 분석할 필요가 없는데 그렇게 해요. 분석 결과가 나온 대로 반응도 하게 되겠죠. 과도한 분석은 과도한 반응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 때문에 오히려 대응하기 어려워져요. 왜냐하면 그 많은 경우의 수에 대해서 우리가 일일이 준비하고 대처하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대응이 어려워진다는 거죠. 대응을 잘 못하게 되면 또 그것 때문에 과도하게 걱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게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과도한 분석이 과도한 대응으로 이어지고 그게 과도한 걱정으로 이어지죠. 그 과정에서 만약에 완벽주의와 연결되기 시작하면 답이 없습니다. 그 많은 분석 결과에 대해서 완벽하게 대응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관계를 맺을 때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씁니다. 이걸 확인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어떤 날은 3명을 만났어요. 근데 어떤 날은 10명을 만났습니다. 저녁 때 각각 얼마나 지쳐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아마 3명을 만난 날보다 10명을 만난 날 훨씬 더 지쳐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3명을 만났다고 해도 누군가는 그냥 편하게 만났고요. 또 누군가는 그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했다면 그로 인해서 소진되는 에너지의 양은 당연히 클 수밖에 없는 거죠. 왜 클 수밖에 없냐면요, 그 사람의 반응 하나하나에 신경을 쓰는 거예요. 사실은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도 될 반응,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추임새, 이런 거에도 다 신경을 쓰고 있는 거죠. 에너지가 남아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민한 분들이 에너지가 금방 소진되는 거예요. 감정 기복이 있다는 말을 다르게 하면 충동적이라는 거거든요. 우리 뇌가 필요할 때 충분히 제어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변연계라는 곳에서 여러 가지 감정 반응을 계속 만들어냅니다. 전두엽으로 보내서요, 지금은 이런 감정을 경험하는 게 맞고 이렇게 표현하는 게 적절해, 혹은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야, 이렇게 알려줘야 돼요. 그렇게 제어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전두엽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면, 즉 변연계 활동을 전두엽이 충분히 제어하지 못하면 자연스럽게 감정 기복이 심하게 되고 충동적으로 보일 수 있겠죠. 예를 들면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너무 과도하게 분비가 되면 지나치게 흥분하거나 지나치게 충동적이 될 수 있어요. 그럼 그걸 적절하게 제어해 줘야 된다는 얘기고요. 마찬가지로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이 너무 작게 분비가 되면 사람들의 기분이 쉽게 가라앉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제어해 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게 문제가 생기면 감정 기복 혹은 충동적인 모습이 나타날 수 있죠. 전두엽의 통제가 잘 안 될 때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편도체 납치 현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감정 반응을 담당하는 편도체, 변연계 안에 있거든요. 그 편도체가 전두엽을 납치해버리는 거예요. 전두엽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감정 반응은 계속 폭발되고 전두엽은 그냥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가 됩니다. 너무 흔하게 만나는 현상인데 갑자기 운전하다가 폭발하시는 분들, 분노가 폭발하는 거거든요. 나중에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때 굳이 왜 그랬을까 하거든요. 그건 전두엽이 알려주는 겁니다. 근데 그 순간에는 전두엽이 제 기능을 못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공포 반응이 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굉장히 큰 소리나 상상해 본 적이 없는 거대한 무언가가 나타나거나 이러면 고민할 새도 없이 우리는 공포 반응에 휩싸이게 됩니다. 이럴 때가 이제 전두엽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때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사회적인 관계를 맺을 때도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내가 누군가의 말을 듣고 혹은 누군가의 행동을 보고 과잉 반응을 하는 그런 경우가 전두엽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호흡을 고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호흡을 고르는 것만으로도 부교감 신경계가 활성화되면서 진정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죠. 자, 이거는 바로 해볼 수 있는 방법이고요. 그런데 그 순간에 그런 생각이 떠오르지도 않고 매번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닐 수 있잖아요. 평소에 무슨 연습을 하셔야 되냐면,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감정을 확인해보는 연습을 자꾸 평소에 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어떤 감정을 어느 정도 경험하고 있고
있고 그럴 때 내가 하는 행동은 이 정도여야 해 라는 일종의 규칙 같은 것들을 평소에 만들어 놓고 자꾸 연습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지금은 17번 상황이야. 지금은 23번 상황이야. 거기에 맞는 규칙이 자연스럽게 발휘될 수 있도록 감정인식 훈련 같은 걸 하시는 게 제가 보기엔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요. 예민하다는 거는 민감하게 반응하는 걸 포함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남들이 보지 못하는 차이점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차이점이 어떤 식으로 연결되는지까지 확인할 수 있죠. 창의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장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요, 조직의 차원에서도 민감하고 예민하게 반응하는 사람이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는 위기 상황을 찾아내는 역할을 해줘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대부분 평소와 별로 다르지 않은데? 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민감한 시선을 가진 사람에게는 평소와 다른 아주 작은 차이도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차이가 안 좋은 결과를 줄 가능성이 있을 때 그걸 미리 찾아서 보고하고 대비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조직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성공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인들이 유독 예민하고 짜증을 많이 내는 이유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쉽게 말하면 여유가 없어서 그래요. 여유는 왜 없을까요? 경쟁이 너무 치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가는 시점부터 시작해서 대학교 가고 직장 생활을 하는 내내 아주 심각한 경쟁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무언가를 조금 여유 있게 되돌아보고 이런 거를 할 생각을 못 하거든요. 그러면 사실 예민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중간중간에 생기는 부정적인 거 이런 것들을 그때그때마다 해결하고 넘어가는 게 좋은데 대부분 그냥 묻어두거든요. 그게 쌓이면서 나중에 크게 발현이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눈치를 보는 문화의 영향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타임즈에 이런 기고문이 실린 적이 있어요. 한국에서 성공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한 필살기가 뭐냐? 바로 눈치다. 그런데요, 눈치를 본다는 거는 미루어 짐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명확하게 지금 알려주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 머릿속에서 시뮬레이션하고 이런저런 가정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답을 찾아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면 눈치를 많이 보는 조직에서는 어쩔 수 없이 서로 일거수일투족에 신경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냥 눈치 안 보고 서로의 의견을 그냥 정확하게 얘기해주면 되거든요. 그러면 불필요한 에너지를 소진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눈치를 많이 보면서 살고 그래서 에너지를 상당히 많이 소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수면입니다. 우리가 잠을 자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에너지를 보충하는 것이거든요.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난 다음에야 또 다른 사람들의 관계에서도 제대로 대처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필요한 업무도 잘 처리할 수 있겠죠. 그런데 수면이 부족한 상태에서라면 누군가에 대해서 제대로 신경 쓰기 어려운데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화살이 나한테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훨씬 더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해서 짜증이 많이 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민한 성격은 기질적인 요인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그게 다 발현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환경적인 요인을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합니다. 부모에게 과보호를 받고 자란 아이들이 그 당시엔 아니지만 나중에 굉장히 예민해질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부모가 과보호를 한다는 건 그 아이들에게 변화를 거의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의 자극에 대응하는 방법을 거의 배우지 못하게 됩니다. 근데 부모의 보호에서 벗어나게 되면 정말 빠르게 변하는 굉장히 복잡한 세상에 적응해야 되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머리가 하얘지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내 눈앞에 보이는 10개, 20개 혹은 100개가 다 다르게 보입니다. 그걸 어떻게 묶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한 연습이 전혀 안 돼 있으니까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어요. 부모의 과보호는 나중에 아주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예민한 사람들은요, 본인이 예민하다는 걸 인식하고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게 제일 먼저 하셔야 되는 일입니다. 본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 진짜 답이 없어요. 그러면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거나 본인이 상처를 많이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인관계에서는요, 다른 사람들의 반응을 개인화해서 받아들이는 거를 좀 피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업무를 진행하다 보면 업무 자체에 대해서 이런저런 평가를 할 수 있거든요. 일의 진행을 위해서 서로의 의견을 내는 거지, 야, 네가 무조건 잘못했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예민한 분들은 이거를 마치 나에게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이시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상대방의 평가는 그냥 상대방이 한 평가예요. 진짜 내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예민한 분들은 그 평가를 그냥 떠안아요. 그걸 나의 문제점으로 그냥 가지고 와버려요. 그런 건 아니죠. 상대방이 이렇게 평가했구나. 그러면 왜 그렇게 평가했을까? 무언가 이유가 있을 수도 있고 오해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요. 차분하게 바라보시는 게 훨씬 나은 방법이지, 저 사람은 나 왜 저렇게 생각할까? 내가 뭐 잘못했을까? 내가 혹시 실수한 게 없을까? 이런 식으로 자꾸 생각을 이어가시면 그게 굉장히 안 좋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혼자 있는 시간을 꼭 확보하셔야 됩니다. 예민하고 민감한 분들은요, 에너지를 많이 소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에너지를 다시 보충하고 충분한 에너지를 확보한 상태에서 사회적인 관계도 맺고 업무도 진행해야 별다른 문제가 없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혼자 있는 시간을 가지지 않으면 점점 에너지가 소진된 상태에서 계속 일을 하게 됩니다. 본인에게도 다른 사람들에게도 안 좋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예민한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나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이 있으셔야 돼요. 업무에서도 대인관계에서도 다른 사람들보다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해소할 수 있는 시간과 방법이 있으셔야 되고요. 뒤집어서 말하면 뭐냐 하면, 힘든 일상을 살아가면서 나에게 줄 수 있는 아주 작지만 소소한 행복한 사건들을 많이 만들어 놓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프로젝트 한 달짜리인데 이거 정말 완벽하게 해내고 나서 일주일 휴가 갈 거야. 아주 안 좋은 방법입니다. 중간중간에 먹고 싶은 게 있으면 반차 내고 가세요. 잠깐 어디 바람 쐬고 오고 싶으면 주말에 다녀오시는 게 좋다는 얘기죠. 그렇게 중간중간에 나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사건을 자주 만들어 놓으시는 게 훨씬 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민한 분들은 주변에 있는 자극에 지속적으로 노출이 됩니다. 사실 그 모든 자극이 다 나에게 필요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나도 모르게 거기에 계속 반응을 하고 있는 거죠. 필요하다면 물리적인 칸막이면 제일 좋고요. 물리적인 칸막이를 치는 게 불가능하다면 심리적으로 바리케이드 같은 걸 쳐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보자. 그 다음에 시간으로도 설정할 수 있어요. 이 시간 동안만 보자. 그리고 나서 나머지 시간은 본인이 온전하게 본인만을 위해서 사용하셔야 됩니다. 나에게 안 좋은 영향을 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다 널 위해서 그러는 거야. 다른 사람들 말 들어봐야 아무 소용 없거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막무가내로 부정적인 감정만 쏟아내면서, 너라면 다 이해해줄 줄 알았어. 그냥 내가 하는 말 그대로 받아들여주면 안 되는 거야? 내 감정만 중요하지 네가 어떻게 받아들이는지까지 내가 신경을 써야 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인지심리학자들이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게 누구냐면, 책과 삶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저는 인지심리학 공부하고 있는 김태훈입니다. 나에게 안 좋은 영향을 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런 거에서 뭐 하려고 그래? 어차피 안 될 텐데. 그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 가장 부정적이고 비난만 일삼는 사람의 전형이죠. 그 다음에 내 의사는 무시한 채 강압적으로 밀어붙이면서, 다 널 위해서 그러는 거야. 다른 사람들 말 들어봐야 아무 소용 없거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 사람이 처한 현실을 왜곡하면서 때로는 조롱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막무가내로 부정적인 감정만 쏟아내면서, 나는 너라면 다 이해해줄 줄 알았어. 그냥 내가 하는 말 그대로 받아들여주면 안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는 뭐냐면, 내 감정만 중요하지 네가 어떻게 받아들이는지까지 내가 신경을 써야 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 라고 얘기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제 본인이 항상 피해자인 사람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야, 이게 다 너 탓이잖아 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책임을 상대방에게 떠넘기고 그냥 자기만 편하자고 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꼭 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인지심리학자들이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나르시시스트입니다. 한국말로 하면 과도한 자기에 빠진 사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느낌이 확 와닿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이 세상에 자기만 가장 중요한 사람. 이런 사람은 웬만하면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에게는 다른 누구보다도 본인이 제일 중요하고요. 본인이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우월하다고 생각하고 본인의 감정이 가장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인 관계에서 정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요. 특히 회사에서 나르시시스트가 있으면 굉장히 곤란한 게, 예를 들어서 팀 프로젝트 같은 걸 많이 하게 되죠. 그런데 팀 프로젝트를 할 때 팀이 좋은 결과를 내는 건 나르시시스트한테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과정에서 본인이 공을 다 가져가야 돼요. 그러니까 불화가 생길 가능성이 되게 크죠. 그 다음에 팀보다는 본인이 우선시 될 수밖에 없으니까 거기에서 예상치 못한 정말 당황스러운 일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나르시시스트를 가급적이면 피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고요. 이런 분들의 대표적인 말버릇은, 물론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무조건 나르시시스트인 건 아니지만, 예를 들면 야, 그렇게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 시간 낭비야, 내가 다 안다니까, 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런 게 뭐가 중요해? 지금 여기에만 집중하라고 내가 얘기했잖아. 이런 류의 말들을 반복적으로 하고 상대방의 비판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러면 나르시시스트일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누군가를 직접적으로 비난하지는 않는데 이상하게 그 사람 얘기를 들으면 기분이 나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근히 아주 교묘하게 사실은 후벼 판다, 이런 표현이 적당할 정도로 나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이거든요. 특히 이런 사람들은 농담으로 그랬는데 내가 장난한 거잖아, 너 왜 이렇게 진지하게 받아들여? 이런 말을 되게 자주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진지하게 반응한 사람이 오히려 이상해집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되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혹은 되게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약간 비웃는 표정 같은 걸 지으면서 그래, 열심히 해봐, 잘 될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게다가 조금 그 직급이 높거나 경험이 많은 사람들은 지금 그렇게 해야 돼, 나중 되면 다 알겠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되게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진지하게 거기다 대고 맞대응을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야, 너는 왜 농담을 다큐로 받아? 이렇게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을 들었을 때는 그냥 헛웃음을 웃어주시는 게 어찌 보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당신이 하는 말에 내가 그렇게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야 오히려 그런 말을 덜 할 거예요.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요,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에게 대응하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거의 다 소진해버린다는 겁니다. 우리는 인간이 누군가와 관계를 맺을 때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를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일상생활을 하면서 하루에 여러 사람을 만나게 되면 저녁에 상당히 지친 상태로 집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누군가가 나에게 계속 부정적인 영향만 준다면 사실 그건 그 어떤 것보다 대응하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에너지를 다 써버리게 되죠. 그러면 나에게 에너지가 남아있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에너지가 없는 상태에서는 내가 관계를 맺고 있는 다른 사람에게도 잘 대해주기 어려워질지도 모릅니다. 자, 이게 반복이 되면 그 사람한테는 계속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되고 에너지는 소진되고,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점점 소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악순환의 고리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과 관계를 계속 유지하게 되는 굉장히 아이러니한 그런 결과가 나타날지도 모릅니다. 모든 인간관계는 사실 상호작용이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원인을 묻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상호작용이라는 말에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쉽게 받아줬으니까 그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대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러면 그 어느 누구도 그런 부정적인 결과를 확실하게 예상하고 있는데 그렇게 할 사람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결과가 너무 뻔한데 그렇게 가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럼 도대체 왜 그렇게 됐을까? 처음에는 그냥 친절하게 대해줘야 된다는 생각으로 아마도 그런 것들을 받아주셨을지도 몰라요. 근데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친절의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친절해야 된다는 거는 사회적인 관계를 맺는데 중요한 요인이긴 하지만, 그 사람이 무례하게 대하는데도 우리가 꼭 친절하게 대해야 할 이유는 전혀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계속 그렇게 배워왔어요. 그리고 이전에도 그렇게 했는데 지금도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일관성의 함정에 빠져서 강박적으로 생각하게 되면 오히려 친절이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하시는 게 가장 좋은 거거든요. 굳이 이전에 그렇게 했다고 지금도 다시 반복하실 필요는 없다는 것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굉장히 자연스럽게 감정을 나눕니다. 예를 들어서 좋은 일이 생겼다고 해도 혼자만 알고 있다면 그 감정이 오래 지속될 리도 없고요. 계속 좋아할 가능성도 별로 없습니다. 근데 그걸 누군가와 나누게 되면 훨씬 더 배가 되고 훨씬 더 오래 지속이 돼요. 나쁜 일도 마찬가지죠. 나쁜 일을 누군가와 나누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게 희석되면서 나에게도 훨씬 더 위로의 감정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바로 감정 교류예요. 즉 무언가 좋은 거든 나쁜 거든 우리가 일상적으로 겪는 걸 모두 나눈다는 거죠. 감정 쓰레기통은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교류가 없고요.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겁니다. 우리가 쓰레기통에 무언가를 버릴 때 좋은 걸 버리진 않거든요. 마찬가지로 감정 쓰레기통에는 부정적인 것만 그냥 던지게 됩니다. 쓰레기통이 무슨 반응을 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냥 일방적으로 던지는 거죠. 그래서 감정 쓰레기통 취급을 하는 사람에게는 좋은 경험은 절대 나누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그냥 일방적으로만 항상 전달하게 되죠. 우리가 보통 이제 부정적인 관계 때문에 힘들게 되면 그 관계에서 무조건 도피하거나 혹은 회피하려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그런데요, 이거는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특히 이제 부모님들 때문에 힘들거나 혹은 연인 때문에 힘들거나 이렇게 가까운 사람들 때문에 힘들 때 거기에서 그냥 도피하려고만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다른 관계로 갑니다. 제가 실제로 부모님들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거기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서둘러서 결혼한 사람들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그 결과가 항상 좋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빠져나오는 데만 집중하다 보니까 신중하게 생각하기 어려웠고요. 그냥 최대한 여기서 도망가는 거에만 초점을 맞춘 거죠. 그래서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되고요. 내가 지금 어떤 방향으로 가고 싶은지, 그 다음에 무엇을 피하고 싶은지, 그래서 내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모습은 무엇인지까지 충분히 고민하고 결정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제 조직 생활을 하다 보면 혹은 어쩔 수 없이 가까운 관계를 맺고 있다 보면 피하기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특징을 잘 아셔야 돼요. 이런 사람들은 선 넘는 게 일상입니다. 선 넘는 게 일상이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경계를 명확하게 설정해 주셔야 돼요. 예를 들면 회사에서는 업무 분장을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문서로 정확하게 표시해 놓고 이건 내가 하는 일이라고 알려주셔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단둘이서 무언가를 의논하기보다는 가급적이면 여러 사람들이 함께 이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서 명확하게 각자의 일, 그 다음에 업무 분담, 그 다음에 책임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잘못하면 감정적으로 당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업무는 같이 하지만 감정적인 교류는 가급적이면 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부정적인 걸 쏟아내거나 비난하는 거를 피하면 되는 거냐? 그런 것도 피하셔야 되지만 이런 사람들의 칭찬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이 칭찬을 무기로 해서 칭찬을 도구로 해서 나를 조종하려는 시도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감정적인 교류는 가급적이면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가족 중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사실 가족과 감정 교류를 안 한다는 건 더 이상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의미일 수도 있어서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그것 때문에 계속 부딪힌다면 떨어져서 산다거나 독립한다거나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나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분명히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강점이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모든 강점을 다 가지고 있어야 되고 단점은 다 보충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요즘은 단점을 보충하기보다는 강점을 더 발전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어차피 모든 거에 다 능통하고 그 다음에 전문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그래서 내가 가진 장점을 충분히 가꾸고 발전시키고 그걸로 또 단단해진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자기의 강점을 인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단점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공격한다고 해도 나 그거 알고 있거든. 이렇게 편안하게 응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나만의 강점을 잘 살리고 가꾸어 가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사실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한마디로 뭘 딱 해라 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관계에서 본인이 경험하게 되는 사건과 감정의 관계를 정확하게 인식하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누군가를 만나고 와서 내가 되게 화가 났어요. 혹은 지금 뭐 짜증이 많이 났어요. 그런데 왜 화가 났는지, 왜 짜증이 났는지, 그리고 내가 어느 정도 지금 화난 상태인지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 때문에 내가 10점 만점에서 한 7점 정도 되는 수준으로 화가 났구나. 이렇게 이 사건과 감정의 연관성을 조금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시면 그 다음번에 비슷한 상황에서 조금 더 적절하게 대응하실 수 있을 거고요. 그러면 인간관계에서 상처를 좀 덜 받으실 거고 소외감을 덜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확실하게 지금 수면이 부족하다는 신호를 알려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갑자기 업무 중에 깜빡 조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졸았네? 이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게다가 잠을 잘 못 자면 전두엽이 제어를 잘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자극적인 음식만 먹게 됩니다. 야식으로 샐러드 드시는 분들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증상을 겪고 계시다면 지금 수면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신호이니까 가급적이면 제가 어렸을 때 잠은 따뜻한 아랫목에서 자야 한다고 배웠거든요. 그게 가장 대표적으로 잘못 알고 계신 겁니다. 따뜻한 곳에서 잠을 자려고 하면 잠이 잘 안 와요. 실제로는 평소보다 한 1, 2도 정도라도 조금 낮은 곳에서 잠을 잘 때 훨씬 더 잠이 잘 오거든요. 잠에 들면은요, 체온이 떨어집니다. 2시간 정도 됐을 때 가장 최저점에 도달하거든요. 근데 몸을 뜨겁게 데워놓은 상태에서는 당연히 수면으로 이어지기가 어렵겠죠. 그러면 뜨거운 물로 샤워하는 것도 안 좋고요. 매운 음식을 먹는 것도 안 좋고요. 운동을 하고 땀을 흘리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감신경계를 활성화시키고요. 우리 체온을 올리는 역할을 하거든요. 두 번째로는 주중에 못 자는 거 주말에 몰아서 자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되게 많은데 안 됩니다. 주중에 부족한 잠을 주말에 최대 2시간까지만 보충하실 수 있어요. 주중에 자는 것보다 주말에 자는 시간이 2시간보다 더 커지잖아요. 그러면 잘못하면 수면 리듬이 깨집니다. 이거를 소셜 제트랙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국말로 하자면 사회적 시차 뭐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수면 리듬이 깨지면 주중에 다시 더 못 자게 되고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든 더 보충하려는 그 압박감에 시달리면서 주말에 몰아자다가 또 잠을 못 자게 되고 이런 현상이 반복됩니다. 주중에 수면이 더 악화돼요. 그래서 조절을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로는 나는 눕자마자 바로 자잖아. 별로 좋은 게 아닙니다. 머리를 대자마자 바로 잠에 든다는 거는요. 그만큼 수면 욕구가 높았다는 얘기고 잠을 잘 못 잤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반적으로는요, 잠자리에 누우면 대략 평균 한 10분에서 20분 정도 시간이 걸려요. 바로 잠드는 것도 그렇게 좋은 게 아니고요. 30분 이상 걸린다? 그것도 좋지 않습니다. 30분 정도가 지났는데도 잠을 못 자고 있다. 그러면 빨리 잠자리에서 벗어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조금 쉬고 다시 잠을 청할 수가 있어요. 수면이 부족하면 신호를 보냅니다. 그래서 나에게 수면이 부족하다는 신호를 잘 캐치하셔야 되거든요. 하품하면 그런 거 아니야? 하실 수 있지만 하품은 꼭 졸릴 때만 하는 건 아니에요. 확실하게 수면이 부족하다는 신호를 알려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이크로 슬립이라는 건데요. 갑자기 업무 중에 깜빡 조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졸았네? 이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만약에 이런 증상을 겪고 계시다면 지금 수면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신호이니까 가급적이면 본인의 수면 시간을 한번 되돌아보시고 그래도 부족하다면 전문가를 만나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수면을 취하는 이유는 에너지를 보충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에너지가 떨어졌을 때 잠을 자야 되는데 잠을 안 자고 에너지를 보충하기 위해서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먹다 보면 몸에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이 생기잖아요. 특히 밤에. 그래서 수면이 과식을 유도하거나 혹은 비만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거든요. 게다가 잠을 잘 못 자면 전두엽이 제어를 잘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자극적인 음식만 먹게 됩니다. 야식으로 샐러드 드시는 분들이 없는 거예요. 잠이 부족한 상태에서 전두엽이 제대로 기능을 못하니까 원초적인 그런 욕구가 작동을 해가지고 자극적인 음식을 선호하시게 되는 거죠. 커피를 마시면 흔히 잠이 잘 안 온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정확하게는 커피가 아니라 커피에 포함된 카페인이 우리 수면을 방해하는 건데요. 언제 마시든지 상관없는 거냐? 그건 아니에요. 커피의 반감기가 대략 대여섯 시간 정도 됩니다. 카페인의 효과가 대여섯 시간 정도 지나면 거의 사라진다는 거죠. 나는 커피 마셔도 잘 자는데? 라는 얘기를 그냥 받아들이시면 안 되고 몇 시에 마셨는지 확인해 보셔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11시 정도에 잠을 청한다고 하면 오후 5시부터
10시부터는 커피를 드시면 안 좋은 거죠. 오전에는 괜찮고 늦은 오후부터는 가급적이면 안 마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물론 이 카페인의 효과는 사람들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좀 일찍 마셨는데도 심하게 영향을 받는 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어느 정도 영향을 받는지를 평소에 조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카페인의 효과를 잘 이용하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요. 이거는 커피 냅, 즉 커피 낮잠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카페인을 섭취했다면 20분 정도 후부터 카페인의 효과가 발현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낮에 되게 피곤할 때 오히려 커피를 마시자마자 낮잠을 청하는 거죠. 그러면 20분 정도 꿀잠을 잔 다음에 일어나서 카페인의 효과를 그대로 누리시면 됩니다. 그러면 각성 효과를 제대로 경험하실 수 있어요. 불면증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진짜 많은데요. 일단 기본적인 거부터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조명이에요. 우리나라 침실에 가보면 대부분의 조명이 천장 가운데 달려있고 주광색입니다. 주광색은 뭐냐면 햇빛 색깔이에요. 이렇게 환한 불빛 아래서는 잠을 자기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침실은 가급적이면 간접 조명을 사용하시는 게 좋고요. 전구색이라고 하는 그런 은은한 불빛을 사용하시는 게 수면을 취하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되죠. 흔히 감성 조명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침실에 지금부터 감성 조명을 하나씩 설치하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온도입니다. 평소보다 약 1, 2도 정도 낮은 게 훨씬 좋다는 얘기고요. 실제로 어린 아이들 키우시는 분들이 요걸 잘 몰라가지고 고생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저희 아버지도 혼자들이 잠을 잘 잤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보일러를 틀어 놓으셨어요. 그럼 이제 집이 따뜻해지겠죠? 그랬더니 애들이 밤에 잠을 계속 깹니다. 어린 아이들을 키우시는 부모님들은 평소보다는 약간 차가운 혹은 서늘한 곳에서 잠을 재우시는 게 훨씬 좋다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는 습도입니다. 여름과 겨울에 적정 습도를 맞추시는 게 좋고요. 이렇게 기본적인 거를 확인을 하셨으면 다음으로 해야 될 작업은 침실을 온전히 침실로 만드시는 겁니다. 침실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거기서 잠을 자기 때문이죠. 나의 시선을 끄는 다른 것들은 다 치우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침대 위에서 진짜 별거 다 하세요. 노트북 데스크 같은 거 설치해 놓고 거기서 일하고 계세요. 그럼 거기에서 다시 자려고 그러면 당연히 잠이 잘 안 오죠. 자려고 누웠을 때 이런저런 생각이 떠오르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다만 진짜 잡스러운 생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잡념이 훨씬 나아요. 내가 지금 요즘 하고 있는 일에 집중한다거나 요즘 관심 있는 거를 다시 생각한다거나 무언가 주의를 기울이고 집중해야 하는 생각을 하시면 잠이 안 옵니다. 진짜 쓸데없는 생각을 하시면 잠이 되게 잘 와요. 예를 들면 제가 노벨상을 받는 그런 상상을 한다. 이러면 잠이 그냥 오죠.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떠올리면서 집중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다가 깨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어쩌다 한번 일어난 일이라면 웬만하면 그냥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누워서 다시 잠을 청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때 만약에 내가 왜 깼지? 하고 생각을 하시면 진짜 잠이 깨요. 그래서 그때 시계 보시면 안 돼요. 불을 켜고 시계를 보는 순간 우리 뇌가 깨어납니다. 그러면 다시 잠을 청하기 위해서 일정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편안하게 호흡을 다시 하시면서 몸을 충분히 이완시키면서 잠을 바로 청하시는 게 좋고요. 그게 아니라 완전히 깨버렸을 수도 있죠. 그러면 나 이러면 안 되는데 하고 거기서 계속 뒤척이면 안 됩니다. 빨리 잠자리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다른 공간으로 오셔서 간단하게 스트레칭을 한다거나 명상을 짧게 하신다거나 편안한 생각을 하시면서 잠깐 시간을 보내고 다시 잠자리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거는 나 지금 깼네. 자야 되는데. 이렇게 강박적으로 잠을 자야 된다는 생각을 하시면 되게 잠들기 어렵습니다. 적게 잔 거는요, 그냥 적게 잔 거예요. 적게 잤는데도 내가 많이 잔 것처럼 우리 몸이 되지는 않습니다. 6시간 자는데 4시간밖에 못 잤으면 4시간밖에 못 잤다는 걸 인식하시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어났을 때 조금 상쾌한 기분을 느끼는 거는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럼 아침을 조금 더 상쾌하고 기분 좋게 시작하는 방법은 있죠. 일어나셔서 웬만하면 햇빛을 좀 쬐시는 게 좋아요. 상쾌한 바람을 좀 맞으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 몸은요, 잠에서 깼을 때 코르티졸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너 일어나 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그때 햇볕을 받아야 우리 몸의 호르몬도 정상적으로 분비가 되기 시작하고 우리 몸의 기능도 제대로 할 수 있어요. 피곤한데 하고 계속 침대에 계시면 아침에 일어나는 건지 아닌지 몸이 착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 별로 안 좋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요, 루틴을 따라서 가시는 게 좋습니다. 내가 언제 잠들고 언제 깨나고 이런 루틴이 있잖아요. 그리고 잠자리에 들기 전 그리고 깨어나서 하는 루틴들을 자꾸 만들어 놓고 그대로 하시면 평소보다 조금 덜 잤다고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영향을 덜 받으실 수 있어요.
한국인의 단잠을 대표적으로 방해하는 최악의 습관은 모두들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스마트폰입니다. 스마트폰은 크게 두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일단 스마트폰으로 무언가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하게 되죠. 무언가에 집중을 하게 되면 당연히 잠을 못 잡니다. 거기에서 빠져나와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 잠이 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하는 게 안 좋고요. 두 번째는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불빛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준비를 하려면 불빛이 조금씩 어두워져야 되고요. 그래야 수면에 적합한 호르몬이 분비가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스마트폰을 켜서 불빛을 눈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잘 시간이 아니구나라고 우리 뇌가 생각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 두 가지 문제 때문에 스마트폰 사용은 침실에서 반드시 피하셔야 되고요. 특히 잠을 청했는데 잠이 잘 안 온다고 왜 이렇게 잠이 안 오지? 하고 습관적으로 스마트폰을 꺼내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수면을 점점 더 악화시키는 아주 안 좋은 방법입니다. 잠을 밤에 충분히 이렇게 한 번에 주무실 수 있으면 그게 제일 좋은데요. 만약에 그게 어렵다면 잠을 쪼개서라도 주무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낮잠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분위기가 있는데요. 낮잠을 주무시는 건 굉장히 좋거든요. 우리 몸이 그만큼 수면이 부족한 상태라서 잠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일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만약에 밤에 충분히 잠을 못 잤다면 낮에 그런 걸 보충하는 효과가 있는데 보충하는 것보다 더 좋은 건 예방하는 겁니다. 전문용어로 예방수면과 회복수면이라고 나누어서 부르는데요. 예방수면이라는 건 내가 나중에 잠을 많이 못 잘 것 같으니까 미리 좀 자두는 거고요. 회복수면은 잠을 못 잤으니까 이걸 보충하기 위해서 다시 조금 더 자는 겁니다. 그런데 회복수면은 효과가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예방수면보다는 매우 효과가 떨어집니다. 이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아주 어린 아이들을 키우시는 부모님들. 사실 잠잘 시간이 정말 부족하잖아요. 아이가 아주 어렸을 때는 밤에 이렇게 통잠을 자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계속 중간에 깨고 그래서 잠이 부족한 상태에 놓이실 수밖에 없습니다. 부족한 잠을 보충하기 위해서 나중에 주무시는 것도 좋지만 가능하다면 낮에 좀 틈 날 때마다 주무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밤에 훨씬 더 잘 아이들을 돌보실 수 있고 그 다음날에도 훨씬 더 나을 겁니다. ASMR 틀어놓고 주무시는 분들 되게 많잖아요. 특히 이제 영상의 제목들을 보면 이거 틀어놓고 자면 바로 꿀잠 이렇게 아주 자극적인 문구들을 붙여놓고 영상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소리가 대부분 이제 물소리, 빗소리 이런 소리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마음을 좀 차분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자는 중에 계속 그런 소리가 들리면 처음에 잠이 들었다가도 중간에 그 소리 때문에 깹니다. 그리고 나서 잠을 다시 청하려고 하면 또 잠이 안 들거든요. 도시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은 생활소음이 되게 심한 편입니다. 그래서 그 소음 때문에 잠에 들지 못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 소음을 차단해 주는 게 도움이 되겠죠. 근데 그 소음을 차단하는 방법이 바로 노이즈입니다. 화이트 노이즈, 핑크 노이즈, 브라운 노이즈 이런 게 있는데요. 화이트 노이즈, 즉 백색 소음은 화면 조정 시간에 쉬 하는 소리가 나옵니다. 그게 백색 소음이거든요.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모든 주파수 대의 소리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크게 만들어서 들려줍니다. 그 소리 때문에 주변에 있는 다른 소음이 가려지는 거예요. 생활 소음의 영향이 사라지는 거죠. 근데 여전히 백색 소음이 있는 거 아니냐? 있죠. 그런데 우리 인간은요, 변하지 않고 일정하게 제시되는 자극에는 둔감해집니다. 그걸 틀어놓고 자면 어느 순간 거기에 익숙해져서 수면을 충분히 취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백색 소음은 모든 주파수대의 음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높은 주파수대의 음을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고주파 음의 영향을 줄여버린 소음이 바로 브라운 노이즈입니다. 화이트 노이즈하고 브라운 노이즈하고 이렇게 틀어서 들어보시면 브라운 노이즈가 조금 더 저음으로 부드럽게 들리거든요. 화이트 노이즈가 약간 불편한 느낌이 드는 분들이 계시다면 브라운 노이즈를 틀어놓고 주무시는 것도 꽤 괜찮은 방법입니다.